우리가 원자핵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원자핵 그 안에 그런 재미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방사선이 우연히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1강에서 베크렐이 방사선을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크렐이 렌트겐 때문에 굉장히 렌트겐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렌트겐이 너무 성공한 게 너무 부러웠다 그랬죠. 베크렐은 원래 인광을 연구한 집안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인광 가지고 뭔가 렌트겐이 발견한 X선과 비슷한 것을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사선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인광이란 햇볕을 쬐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1896년 그때가 바로 방사선을 발견한 해인데 그때 2월 달에 파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광 광석을 햇볕을 쬐이지 못했죠. 그래서 서랍 속에 넣었던 거. 그것을 쬐이지 않았지만 사진 건반을 현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쬐이지 않았는데 쬐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그런 것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베크렐 선이고 그때부터 방사선 발견해서 이제 방사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방사선 발견으로 전에는 전혀 꿈에도 못 꿨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소가 바뀔 수 있다. 저절로. 사실은 원소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연금술이었죠. 뉴턴도 그 연금술에 그냥 나중에 굉장히 몰두했었는데 결코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소가 저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결코 바꿀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자핵을 다룰 만큼 우리가 높은 온도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사선이 나오면서 원소가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방사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원소가 바뀐다는 건 꿈에도 못 꿨죠. 그리고 또 뭐였냐? 우리가 원자에서는 거기서 반응을 시켜주면 뭐가 에너지가 나오고 할 때 원자를 뜨겁게 가열해주면 그때 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원자를 들뜬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무슨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의 경우는 어떠냐? 내가 거기다 뭐 해줬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사선은 저절로 나왔죠. 그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나왔는데 근데 그냥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올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원자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그 원자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원자들이 물질 안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나보다 막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E는 mc제곱이 알려짐으로써 이건 바로 뭡니까? 바로 원자 내부에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질량이 없어지면서 나오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전혀 예상할 질량이란 없어진다고 하는 걸 꿈에도 못 꿨는데 바로 이런 방사선으로부터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꿈에도 알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방사성 붕괴는 통계적으로 기술되는 우연의 법칙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지금 방사성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놈들에서 방사선이 나오면 다른 원소로 바뀌죠. 그렇게 다른 원소로 바뀌는 그거를 붕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원소들 중에 똑같은 원소들 중에서 어떤 놈이 붕괴 일으킬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무엇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느냐? 통계로밖에 기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고전 물리학은 어땠습니까? 그런 거 싫어했죠. 고전 물리학은 어때요? 초기 조건이 알려지면 그 다음에 어떤 걸로 갈지 인과관계가 확실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놈이 붕괴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어땠습니까? 그건 고전 물리학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을 허용하죠. 그래서 이 방사성 붕괴는 바로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통계로 기술되는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방사성 붕괴에서 일어난 거다. 이 세 가지,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세 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물론 원자 핵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오늘날에는 반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자 가속기에서 빨리 가속시켜서 충돌시키면 됐죠. 그런데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 방사성 붕괴는 저절로 일어나는 붕괴입니다. 여기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에 3가지가 있죠. 알파, 베타, 감마. 거기에 2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맨 먼저 감마 붕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감마선이 나오는 것이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원작 핵종의 에너지 상태가 너무 높으면 그 차이 나는 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들뜬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단지 그 들뜬 원자의 들뜬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진동수가 큰 감마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알파 붕괴는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 나옵니다. 핵종 속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단단히 결합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올 때 이게 같이 나오지 따로 떨어져서 하나씩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경우냐? 핵종의 부피가 너무 커, 핵종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내어야지 안정된 걸로 갈 때 이런 알파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타 붕괴가 나오는데,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가 나옵니다. 근데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성자 중에서 전자가 중성자가 전자와 양성자로 바뀌어서, 그래서 중성자 하나가 전자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 포획은 뭐냐면 원자에 있는 가장 안쪽 궤도의 전자를 원자핵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전자를 받아들인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이란 뭐냐면 양성자가 양전자를 방출하고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감마 붕괴에서는 원자핵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뀐다면, 알파 붕괴에서는 질량수가 4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원자 번호도 2개가 줄어들죠. 그리고 베타 붕괴에서는 원자 번호가 1이 증가하고, 전자 포획과 양전자 방출에서는 원자 번호가 1씩 감소하는 그런 자연 방사능 5가지 반응을 통해서 핵종이 다른 핵종으로, 불안정했던 핵종이 저절로 다른 핵종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이런 방사성 붕괴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양자역학이 나오기 훨씬 전에 1905년 정도에 러더포드가 바로 이 방사성 붕괴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방사성 붕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질서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방사성 원소 중 어느 것이 언제 붕괴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떠냐? 붕괴하는 방사선의 원소의 수는 무엇에 비례할 것 같으면 원래 얼마만큼의 방사성 원소가 있었냐에 의존하겠어요. 네, 10개 있을 때 1초에 1개씩 붕괴했다면 20개 있으면 몇 개 붕괴하겠습니까? 2개 붕괴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개 있을 때 1초에 1개 붕괴했으면 10개 있을 때 2초에는 몇 개 붕괴하겠습니까? 2개 붕괴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Dn은 존재하는 수, 지금 T라는 시간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의 수를 NT라고 하면 Dn은 변화량입니다. 그 원소가 Dn만큼 변한 것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그 원소의 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 간격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질서하게 일어날 때는 항상 저식이 성립합니다. 항상. 자, 그럼 비례하니까 저기다 비례 상수를 이렇게 쓰겠어요. 그 다음에 저거 줄어드니까 방사능 붕괴하면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람다라고 하는데, 이 람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붕괴 상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 바로 미분 방정식이죠.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1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적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적분합니다. 어떻게 풀어야지 되겠어요? 양쪽의 적분 구간을 시간이 0일 때 있던
원자의 수를 n0, 핵종의 수를, 그 다음에 t일 때 있던 핵종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요 그대로 풀면 뭐가 되겠어요? 그대로 풀면 이렇게 풀리니까 저건 ln이고 이렇게 풀리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nt는 n0, 2의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무엇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에 대한 풀이는 항상 이렇게 지수함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를 볼 것 같으면 지수함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반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RC 회로나 RL 회로 할 때 시간상수 했었죠. 시간상수나 반감기나 비슷한 것입니다. 시간상수는 2분의 1, 알파벳 2분의 1, 지수함수의 2분의 1만큼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반감기는 2분의 1, 똑같은 2분의 1은 2분의 1. 그래서 반감기는 뭐냐?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t가 람다분의 1이라면, 그러니까 람다분의 1이 여기서는 시간상수가 되겠어요. t가 람다분의 1이라면 전체 숫자가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근데 저게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그러니까 반감기가 t의 2분의 1이라면 t의 2분의 1이 지나가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t의 반감기 때의 숫자는 원래 처음 숫자의 절반일 때 이걸 풀면 되겠죠.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는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네. 그래서 반감기는 붕괴상수분의 1에다가 ln2를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상수분, 이게 붕괴상수분의 1이 이게 시간상수인데 시간상수에다가 0.693이 ln2가 되겠어요. 자, 이걸 곱하는 것이 바로 반감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익스포넨셜로 줄어드는 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똑같은 시간 간격이 지나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항상 요만큼의 절반, 또 요만큼의 절반, 또 요만큼의 절반, 요만큼의 절반씩 이렇게 절반씩 똑같은 시간 간격마다 절반씩 줄어든다. 이게 바로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방사능 붕괴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사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방사능 물질이 얼마만큼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의 방사능이란 방사능을 R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그 물질들이 붕괴하는 수입니다. 붕괴하는 수. 그래서 그 붕괴하는 수, dt 시간 동안에 dn만큼 붕괴했다면 dn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dn은 줄어드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방사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방사능의 SI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베크렐입니다. 그래서 1베크렐이란 1초에 한 번 붕괴하는 거. 이게 바로 1베크렐이 되겠어요. 종전에는 어떤 단위가 쓰였냐면 퀼이라고 하는 단위가 쓰였는데 사실은 1베크렐은 너무 작은 단위죠. 이게 SI 단위로 정의하기는 딱 좋게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방사능 물질에서 어떻습니까? 붕괴가 엄청 많이 일어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라듐 1g이 1초에 붕괴하는 숫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교할 것 같으면 37기가베크렐 이 1퀼이 해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라듐 상태에 따라서 막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나중에 해놨어요. 그래서 1퀼이란 37기가베크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자,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단위를 그대로 쓴다면 그냥 베크렐을 쓰는 게 아니라 메가베크렐 또는 기가베크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방사능이란 1초에 방사능 물질이 붕괴하는 숫자를 방사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사능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어떠냐면 원자의 경우에 에너지 기준들, 에너지 값들의 차이가 우리 어떻습니까? 보통 일렉트론 볼트로 이렇게 표시하죠.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되는 거를 온도로 고치면 그거는 수백 도에서 수천 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원자 핵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얼마냐면 메가일렉트론 볼트로 얘기가 됩니다. 메가일렉트론 볼트는 100만 배라는 거죠. 그래서 수백의 100만 배는 수억이 됩니다. 100만, 1000만, 억, 수억이죠. 수천의 100만 배는 수십억 도죠. 그래서 사실은 원자 핵을 갖다가 뭔가 우리가 반응을 시키려면 어떤 온도야 되냐면 수억 도에서 수십억 도가 돼야지 됩니다.
그게 태양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수억 도에서 수십억 도의 온도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핵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변경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인위적으로는 원자핵 반응을 유발시키기가 없고, 물론 하나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입자 가속기 가지고 하나를 굉장히 높은 빠른 속도로 이제 가속시켜서 꽝 충돌을 시킬 수는 있죠. 근데 요만큼 갖다 놓고서 그걸 반응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높은 온도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원자 번호가 굉장히 큰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 우주가 만들어졌죠. 이 우주가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 상태에다가 쿼크들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원소들이 생기고 할 때 맨 처음에는 프로톤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원자핵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이 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떠냐? 격렬하게 운동하는 우주 탄생 초기라든가 또는 초신성이 쾅 폭발했을 때, 그럴 때 같은 데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원소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또 서로 생기고 바뀌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쾅 충돌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뜬 상태에 있는 핵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으로? 저절로 전부 다 안정된 상태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태양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45억 년이죠. 자, 그런 일이 45억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다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 만약에 다 안정돼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핵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게 남았던 건 뭐냐면, 지상에서는 뭐냐면 반감기가 태양계의 수명보다 더 긴 게 있었습니다. 우라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라늄의 그 반감기가 뭐 한 100억 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도 방사선을 내보내기 때문에, 또 방사선이 물질에 들어가면 그때는 방사선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방사선을 쪼여줄 것 같으면 방사성 원소가 아닌 원소도 방사성 원소로 바뀝니다. 방사선은 원자 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 원소는 그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뭐였습니까? 알파 붕괴였죠. 알파 붕괴는 핵자의 수를 몇 개까지 바꿔줍니까? 4개까지 바꿔주죠. 그래서 그렇게 4개까지 바꿔주면서 다른 방사성 원소, 질량수가 더 작은 그 방사성 원소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방사성 붕괴의 4가지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붕괴에는 질량수에 따라서 질량수가 4n인 것, 다시 말하면 정수의 4배, 4, 8, 12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정수의 4배에다가 1 더한 거, 정수의 4배에다가 2 더한 거, 정수의 4배에다 3 더한 거에 따라서 이 방사성 원소들이 생성된 일련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 계열을 4가지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 이름 뭐라고 얘기하면 토륨 계열, 넵투늄 계열, 우라늄 계열, 악티늄 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여기는 토륨, 그 다음에 넵튠, 그 다음에 우라늄의 서로 다른 동위원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의 반감기가 어떠냐? 저 토륨의 경우에는 10의 10승. 이게 년입니다. 그래서 10의 10승이면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년.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한 45억쯤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반감기가 긴 거였기 때문에 남아 있었고, 이 중에서 넵투늄 이건 작죠. 이게 작죠. 그래서 요 놈에 해당하는 건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이 계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놈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마지막 안정된 원소가 뭐였습니까? 비스무스였죠. 그 다음에 납, 이런 것들로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자연 방사성 붕괴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5가지가 있었죠. 알파 붕괴,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플러스 붕괴.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전자를 내보내는 거, 베타 플러스 붕괴는 양전자를 내보내는 거, 그다음에 감마 붕괴, 그다음에 전자 포획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성 붕괴 공식은 우연히 일어나면 항상 저걸 만족했고 저걸 만족하는 식은 바로 뭐였습니까? 이렇게 치수함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립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반감기가 성립해야지 됐죠. 그래서 붕괴 상수와 반감기는 저런 관계가 있었고 방사성 원소들은 이런 계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